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규현 변호사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 한국갤럽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역대 최저치 기록 경신했습니다. 추석 선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20% 유지했다고 축하하는 거죠? 아니 유지가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아니 용산은 20%만 돼도 우리는 20%야. 아직 우리에게는 그렇죠. 아직 20이 남았어 이러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국민들께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예,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20%입니다. 아니 근데 반대한민국 세력이 80%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국 세력이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말 바꿨어요.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이런다고 근데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런다고 태도를 바꿀까요? 이 사람이 뭐 태도를 바꿀 필요는 없죠. 그냥 물러나기만 하면 되지. 오늘 태도를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까. 거의 이제 망명 수준이에요. 오늘 경향신문 그 이용욱 정치 에디터가 칼럼을 썼는데요. 흰 수건을 던질 때가 됐다. 흰 수건을 던질 때가 됐다. 네, 오늘 칼럼 제목이었어요. 퇴장하라는 소리죠. 흰 수건 던지고 기권해라.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울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공을 다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국민들이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원래 우리가 보통 쉬운 말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10가지를 다 봤어요, 국민들이. 근데 그 한 가지를 뭘 채우는 걸 못 봤어. 특히 의료개혁 부분에서 의정 갈등 하는 걸 보면 숫자는 잘 채우지. 그러니까 그냥 흰수건 던지고 조용하게 용산 관저에 정자에 앉아서 조용히 술잔이나 기르시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화가 나셨다. 뭔가 꼭 이럴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뭘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윤 대통령이 뭘 하든 뭘 해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건 1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신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윤 대통령 지지율을 버텨준 세대가 70대 이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60대에서 부정평가가 뒤집어진 거예요. 긍정평가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60대에서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가 59. 더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70대 이상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37, 부정평가가 48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임 이후에 이런 숫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부정평가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응급실 공백 사태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지난주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지금 정부하고 응급실 그 의사들하고 갈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했거든요. 따로 조사했을 때 보수층은 그래도 정부를 더 신뢰한다. 이게 수치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보수층에서 더 높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더 많았던 거거든요. 실제로 고연령층 세대, 그러니까 중장년층 이상 세대가 바라볼 때는 자기의 문제로 응급실 지금 공백 사태가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정부를 어떻게든 부여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여잡아서 그래도 숫자가 떨어지는 걸 좀 막아줘야겠다라고 하는 선의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바이어스가 있었던 거예요, 여론조사에. 그렇죠. 근데 이번 주 조사에서는 안 되겠는데 내 생명에도 문제가 생기겠는데 내가 쓰러지면 당장 가서 병원 치료 못 받겠는데라고 일종의 확 자각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는 금방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뭔가 정부의 태도가 확 바뀌어서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가 확 굴러가면서 의사단체나 이런 데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러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한국갤럽이 조사 결과를 아마 안 내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주 조사 결과 나올 때는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이렇게 봐야 이제 될 것 9월 같습니다. 20일 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2주 지나고 나서 2주 지나니까 9월 20일 때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안에 응급실 상황이랄지 또 다른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김건희 씨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20일 전에 뭐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라고는 하는데 모양인데요. 뭐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뭐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예. 뭐가 하나 더 나올 수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10%대로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18%입니다. 이게 그 정도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또 마법의 의존을 하지는 말자고. 우리가 또 김건희 씨처럼 마법의 의존을 하지는 말자.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이게 해. 국민들의 여론과 마음은 18%입니다. 아니, 그건 주술적인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숫자가 담은 네. 18%. 약간 언어적인 것 같은데. 네. 네. 하여튼 뭐 제 말을 정확하게 실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10%라는 그 숫자가 박근혜 정부 4년 차의 탄핵 직전이 10%대였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근데 20%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게 지금 2년 한 6개월 된 대통령이 이 정도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 그때 탄핵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래도 그렇죠. 10%대 국민은 탄핵은 부당하다. 이런 응답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사태에 준하는 정도의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변호사가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는지 생각보다 모르겠습니다. 느리다. 예. 저는 작년부터 이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1년이 지나버렸고 이제 그 최혜병 하늘에 있는 최혜병하고 그 유가족 분들도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아직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군사법원에서 이종석 국방장관이 할지 이런 분들은 이상한 논리로 빠져나가려고 하대. 심지어는 박정은 대령 보고 피해자의 지위를 받아서 수사하듯이 수사했다. 유가족의 지위를 받아서. 유가족의 지위를 받은 것처럼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박정희 했죠. 군사보좌관이 그랬죠. 네, 도대체가 뭐 어떤 논리 구조로 사는 분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800에 7070 번호가 누구였는지조차 밝히지 사람이 못하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박정은 대령이라든가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위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군사법원에서. 예.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800에 7070 그 전화 때문에 또는 윗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사인을 해줬는데 수사 결과 보고서는 잘했어 사인을 해줬어. 사인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보좌관들이 이거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꿨다라는 게 이종섭의 지금 주장이죠. 예, 그리고 그 박진희 군사보좌관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거의 둘이 짜맞춘 것처럼. 짜맞춘 것처럼. 내가 건의했고 이종섭 장관이 승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꾼 거다. 그러니까 즉 윗선의 개입도 없었고 대통령 경로도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자율적으로 바꿨다. 예,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대통령의 어떤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잘 밝혀지면은 충분히 위증죄가 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세상에 800에 7070 그리고 수많은 전화들이 정말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던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의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자율적으로 군사보좌관의 말을 듣고 그러면 본인이 사인했던 거는 본인이 멍청해서 그랬던 거야? 그렇게 그냥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이 사건 관계자들이 이종섭 장관도 그렇고 에휴. 뭐 이제 제가 제보했던 단톡방 관계자들도 그렇고 자기를 다 바보로 만들어. 나는 허풍쟁이다. 나는 바보다.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저 윗선을 보호하려고 철벽 방어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 심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는 자기가 범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인정하지 않잖아요. 더 큰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피의자 심리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 부인하는 거죠. 정말 그냥. 이상한 게 어떻게 보면 검사나 이제 수사관, 경찰들이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들한테 지금쯤이면 인정을 해야 된다. 이 정도면은 인정을 하고 선처를 받아라라고 많이 권유를 해요. 이제 빨리 불어라. 자수하고 광명 찾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불기도 해요. 일반인들은. 근데 저는 법조인 출신 검사나 판사나 뭐 변호사, 정치인까지도 이런 분들이 수사를 받을 때 자백하고 선처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바락바락 안 했다고 끝까지 우겨요. 전직 대법원장도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갤럽의 이 수치를 놓고 보면
지금 이 행태를 계속해 나간다면 김건희 씨 막 갑자기 마포대교 나와가지고 막 사진 찍기 놀이하고 막 그냥 뭐 참 덥다 더워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얼척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갤럽 조사의 그 이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이 세 가지가 딱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의정 갈등이에요. 두 번째가 민생 경제 못 챙긴다. 세 번째가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민생, 그 다음에 소통. 근데 거기에 이제 의정 갈등, 의료개혁 부분들이 국민들이 지금 말하자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60대, 70대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생체적으로 이 병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병원이 멈추면 생명이 멈출 수 있다는 위협이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념을 떠나서 윤석열이라는 이 정부에 대해서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위협이 전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3%로 올라와 있군요. 지금 9월 10일부터 10일 조사, 갤럽 조사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명확하게 3%대로 딱 올라와 있고 의대 정원 확대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게 가장 높습니다. 18%. 경제, 민생, 물가. 그러니까 이제 몸에 닥치는 것, 체감하는 것 이걸 가지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아니 요즘 마트 가보세요. 살 게 없어요. 못 사요. 살 수가 없어요. 푸릇푸릇한 거는 아예 손도 못 대. 푸릇푸릇한 너무 비싸. 저도 마트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물가는 2%라고 뭐 막 내려왔다고 막 이러죠. 수치로 국정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라는 거, 그다음에 현장에 한 하루 이틀만 돌아다녀봐도 아니면 우리 선배님이 얘기한 대로 마트가 장 한 번만 봐도 본인이 알 거예요. 근데 그럼요. 이게 지금 수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2.2에서 또 1.8이고요. 이걸 갖고 장난하는 겁니다. 이게 국정운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나요? 그렇죠. 안 되죠. 거기에다가 본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다 흐트러뜨렸잖아요. 근데 흐트러뜨렸으면 그 당사자인 김건희 씨는 좀 말하자면 낯이 있으면 나오면 안 되는데 마포대교를 횡보하고 우리가 자중자숙이라는 말이 자중자숙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지휘를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다 안 되죠. 거기에다가 공정과 정의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포대교 난간을 올려라. 자살률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좀 얼척이 저는 저 사진 보면서 하나 죄송한 게 없긴 하더라고요. 이게 18장이었나요? 그죠? 네, 18장. 정면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런 거야? 이게 다 뭐냐면 아시잖아요. 좀 멋부린 화보 찍을 때 옆으로 찍죠? 그런 거예요. 다 보면은 정면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면 이분은 격려하고 뭔가를 이렇게 위로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본인 사진 찍으러 간 거죠. 아니 이 사람 평생에 살아온 그런 느낌 돋보이고 싶어하는 저 사진 마음 돋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안나라는 무슨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 배수지 씨 나왔던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 평생 거짓말로 살다가 추락하는 한 여인의 삶이 있었죠. 그렇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생이 이렇게 어렵고 사람들이 하고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다는 게 마포대교 난간 올리는 겁니까? 아니 권익위 국장 죽을까 봐. 아니 권익위 국장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마포대교를 실제로 안 가보신 분이죠. 마포대교 자전거 타고 걸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해외처럼 뭐 독일 사례도 있고 독일도 대교 바로 밑에 보행자 도로가 또 따로 있죠. 그렇게 많이 돼 있죠. 선들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물이 그러면 높은 건물은 다 짓지 말아야 되겠네. 자살률 낮추려면.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서강대교랄지 뭐 다른 대교들 다 가보잖아요. 마포대교보다 낮은 대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포대교 난간을 높여가지고 자살률을 막겠다 이런 멍청한 소리를 본인이 행안부 장관이야 서울시장이야 뭐야 본인이 예산 집행권이 있어 뭐가 있어
왜 저렇게 나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저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뭐라고 무슨 자격으로 내리는 거야? 아니, 근데 자살률을 낮추는 게 근본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떨어 죽을 곳을 없게 만드는 게 그게 자살 예방 대책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각각 서울에 있는 다리에 보면은 그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전화기를 두고 거기다 문구 같은 걸 이렇게 붙여두고 있잖아요.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해놨는데 난간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안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대책도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말입니다. 과거에 그 대통령 영부인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보세요. 김정순 여사가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수해 입은 데 가가지고 같이 그릇 씻고 빨래하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봉사였다고, 봉사. 그렇지. 전 봉사가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현장 점검하고 시찰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그러면서 사진 찍기 놀이하고. 대통령 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는데 마포대교를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했죠. 마포대교 넘어오는데 이 양반이 왜 왔지? 그러니까 이제 자살 예방이라 하는데 말씀한 대로 다리에 난간을 높인다고 자살할 사람들이 꼭 거기에서만 자살하나? 자살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그 건물 다니면서 그 높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아까 우리 소님이 얘기했듯이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국가가 희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다 너에게도 지금 마지막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내일이 너한테 뭐가 있으니까 살아라. 나는 희망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게 맞지. 지금 다리 와서 난간 높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지시하는 거. 이건 보면 지금 그 무혐의 받고 나서 기세등등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디올백 명품백도 그렇고요. 전 도이치모터스도요. 별로 그 김건희 씨는 별로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왜냐면 검찰이 이미 내 밑에 있구나. 부르면 오고 핸드폰도 내가 뺏을 수 있고 출장도 받고 황제조서 받는데 그 사람이 유죄 나왔다고 내가 나를 기소하겠어? 이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의제가 됩니다. 그 친구는 김건희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요게 그렇게 그냥 넘겨질 사건은 아닙니다. 저도 과거부터 쭉 얘기해왔던 것이 디올백 문제는 입법적으로 봤을 때 법리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거나 하는 거는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건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다. 이게 핵심적인 거고요. 이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왜 디올백을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도이치 주가 조작을 뒤로 빼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규 변호사도 와 계시니까 하나하나씩 제가 좀 이 사건에 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손모 씨는 이게 주가 조작을 하려면 통정매매나 이상거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통정매매나 이상거래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많이 투자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 많이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서 방조법인이 됐느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관된 증권사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증권사 직원과 아는 사이인데 그 사람이 투자 권유를 해. 그러면서 이러이러하게 해서 작전이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모 씨가 제가 성함도 직접 아는데 그냥 성함이 아주 재밌죠. 성함이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그렇게 말하지 마시면 그래요? 이미 나왔어요. 제가 이제 손석열 씨라고 할게요. 가명을 그냥 손석열 씨라고 가명을 지었어요. 이 손석열 씨가 증권사 직원이었던 김기태 씨를 만났습니다. 김기태 씨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문자 하나 보냅니다. 이거 산 다음에 몽땅 투자한 다음에 내가 상한가 만들었어. 이게 딱 발목이 잡힌 거야. 발목이 잡혀서 검찰한테 방조법으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건 당신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 그렇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4가지로 주가 조작을 판단하는데 통정거래나 이상거래가 있었느냐. 김건희 계좌는 다 있어요. 다. 그렇게 보시면 돼. 102건 중에서 48건이 김건희 계좌야. 그리고 자기 자산 규모에 비해서
투자를 이상하게 많이 했느냐? 70억 중에서 한 40억 해버렸어요. 김건희 씨는. 한 60%를 몰빵을 한 거야. 그날 거래량의 한 절반 이상을 김건희가 차지할 때도 있었어. 뭐 황당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 손 씨가 예. 뭔가 그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유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랬다가 2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방조범으로. 방조범. 그래서 2심에서는 방조는 충분히 될 수가 있다. 방조는 충분히 될 수 있죠. 라는 것인데, 근데 여러 가지 뭐 수사나 이런 데서 나온 정황을 보면 이 손 씨보다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더 관계가 돼 있고 알았으면 더 잘 알았지. 아니 권오수하고 이종호 있잖아요. 권오수하고는 20년직이잖아. 이종호랑은 우리 카톡방에 나와 있는 그 이종호 아니에요. 네. 근데 권오수나 이종호 이 주가 조작의 공범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공범들을 그러면 이 손석열 씨는 알았느냐? 이 사람은 전혀 몰랐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 주가 조작범을 그렇지. 권오수 회장이 소개시켜줬다잖아요. 김건희 여사. 네. 그렇죠. 손 씨는 주가 조작범 권오수 회장이나 주포나마 이런 사람들하고 그렇죠. 별로 뭐 교류가 없었지만, 그렇죠. 네. 김건희 씨나 최은순 씨는 심지어 권오수 회장 제일 거물이죠, 이 주가 조작. 명함 파고 다녔잖아.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포를 직접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권오수 주변 한 8인 정도만 이익을 봤는데 여기 한 20억 이익 받잖아. 김건희와 최은순이. 근데 이 사람 있잖아요. 손석열. 이 사람도 연 매수 금액이 70억 원에 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억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손석열이 한 행위는 하찮아. 김건희에 비하면 굉장히 하찮은 행위야. 근데 처음에는 공범, 그 다음에는 방조범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공범으로 안 되겠다. 방조범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나왔어. 그러면 김건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를 조선일보가 실드 쳐주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 있던데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 씨는 어찌됐든가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23억 자기 엄마랑 해가지고 23억 이익을 봤다고 검찰이 버젓이 거기다가 얘기를 재판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나오죠. 예. 그리고 이쪽은 계좌를 이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계좌를 이름했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있어.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따지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차 그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사무실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왔어.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그런 법정 진술도 나왔어.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니까 지금. 그럼 누가 더 이렇게 따지면 누가 더 무겁겠냐고. 3,300원에 8만 주 매도 하셈 해가지고 그 이름 계좌에서 지들끼리 매도했습니까? 김건희가 직접 전화했잖아. 녹취가 있잖아요. 네. 네. 김건희가 대신 12시에 네. 3,300원에 8만 주. 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했잖아.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8만 주가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3,300원에 8만 주만 해도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왔다 갔다 했으면 그게 본인 입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명확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러지 않아야 됨이 분명하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무너지지 않았다면 무너졌지만 보면은 디올백도 이게 사건을 떠나서 눈에 보이잖아요. 영상이요. 네. 받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줬단 말입니다. 과정도 아주 석연치 않고. 네. 근데 이것도 지금 판결이 나왔는데 말씀한 대로 녹취가 있잖아요. 네. 12시에 그 주포한테 전화해서 8만 주 3,400원 해주세요. 끝. 그리고 그게 실행됐잖아요. 이게 무슨 공범입니까? 주범 아니에요? 거의 공범이라고 공동정범이라고 봐야 되는 증거들도 그렇죠. 꽤 있어요. 저는 주범이라고 봐요. 네. 거의 권오수와 한 몸이에요. 네. 저도 어제 법원 설명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게 이 정도 사건에서 이런 유죄 판결 받아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사건인가? 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판결이나 형량조차도 굉장히 솜방망이에요, 이게. 보면은 원래 검찰이 권오수 회장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단 말씀이죠, 지금? 그렇죠. 예. 원래 검찰이 권오수 회장이나 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징역 8년 구형했습니다. 8년인가 7년 구형을 했고 나머지들도 뭐 거의 7년, 6년, 5년 이런 식으로 구형을 했는데 다 집행유예 나왔어요. 그렇지. 거의 다. 예외가 없죠. 그런데 유사한 사안을 보면은 이거보다 금액이 더 작은 사안에서도 실형 나온 사례가 대부분이에요. 그걸 검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징역 3년, 2년 실형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뭐
핵심 관계자들까지 집행유예로 다 풀어주는 것은 진짜 뭐 이례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게 1차랑 2차 두 번에 걸쳐서 주가 조작이 일어났잖아요. 1차에 대해서 또 면죄부를 줬어요. 네,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 그러면서 면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뭐 주포가 바뀌었다. 1차 때는 이 사람이었는데 2차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하지 않았느냐. 뭐 대체로 이런 걸 이유로 들었는데, 아니, 이 주가 조작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은 권오수 회장입니다. 그렇지. 모든 건 권오수 회장의 필요에 의해서 주가 조작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권오수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직원, 일종의 뭐 주포, 실무자 이 사람을 누구로 써가지고 하든 1, 2차에서 그 사람만 내가 뺐다가 꼈다 갈아 끼운 거지. 권오수 회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쭉 이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가 조작 방식까지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도 그러면 이게 맞는 게 권오수 주변 8인만 이득을 봤어요. 네. 이 주가 작전 세력 중에서 이 정도 이득 못 봤거든. 한참 뒤에 빠져나온단 말이야. 권오수 주변 8인만 이득 봤어. 그 안에 최은순과 김건희가 있는 거야. 그렇죠. 아 근데 권오수는 왜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1차 시세 조정과 2차 시세 조정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고 이걸 포괄일죄로 묶으면 공소시효가 안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 부당 이득이라든가 이런 피해 금액이 훨씬 커지죠. 그러면 실형을 법원 입장에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이 정도 규모는 실형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실형을 안 주고 집행유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교를 부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교를 부렸을까요? 네, 검찰에서 기교를 부린 겁니까? 아니면 쓴 로펌이 기교를 부린 재판부에서 네, 고려를 했다.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팀하고 그 수사팀이 지금 이제 재판 유지, 공소 유지를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초창기 수사팀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흩어졌는데 막 유학도 가고 뭐 좌천도 받고 막 이런데 계속 재판 때마다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 공소 유지를 하면서 방조범으로 그 손모 씨를 공소장 변경한 것도 그 수사팀이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나중에 상 줘야 돼요. 진짜 뭐 엄청난 외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공소 유지해서 어떻게든 유죄 받아내겠다고 방조범으로까지 바꾼 거거든요. 저도 전말을 또 들어보니까 이걸 공동정보에서 방조범으로 바꾸려고 올렸을 때 검찰 수뇌부 쪽에서 그렇죠.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는 거, 뭐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소유예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로만 봅시다. 불기소 무혐의 처분 아니면 기소한다. 김기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기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기소 무혐의 처분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소해야죠. 당위는 기소해야지. 당위는 검사를 해보신 분이니까. 불기소는 저는 불기소하면은 그분은 아마 나중에 다칠 겁니다. 자기 직을 걸고 해야 돼요. 이거예요. 네. 제가 엊그제부터 계속 주장한 게 불기소 무혐의 처분 절대 못한다. 아무도 사인 못해요. 절대 못한다.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쉽게 불기소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정권 바뀌었을 때 초창기에 반부패 검사를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르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김건희 수사기록 갖고 와봐라. 그거부터 검토했겠지. 쉬웠으면 바로 털었겠죠. 근데 지금 2년이 넘게 이걸 질질 끌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도 그 기록을 보니까 뜨악하는 거예요. 이거를 불기소했다가는 그렇지. 나는 앞으로 검사 생활을 15년, 20년 더 해야 되는데 바로 직권남용 되는 거야. 정권 맡기면. 내가 다치거든요. 이게. 절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봐줘가지고 직권남용 기소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아니야. 근데 이게 이 케이스가 중앙지검장은 그렇게 하고 싶겠죠. 검사 생활이 얼마 안 남은 수뇌부 이런 사람. 근데 어차피 사인해야 되는 사람은 주임 검사야. 그렇죠. 이거 불기소장 쓰고 사인하고 해야 되는 그 젊은 검사들은 아직 검사 내 인생이 20년은 더 남았단 말이에요. 절대 어렵게 검사 자리 거였는데. 그러니까 사인 나중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검사장님이 하십시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렇지. 난 빠져야지. 제가 듣기에도 검사들 사이에서 중론이 이거 못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면서 계속 이거 공소시효가 어떻게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돼버리는 거야. 기소도 안 하고
불기소 처리도 안 하고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돼 버리면은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이 되죠. 네. 그죠? 그러면 거기서 시간을 더 끌면 공소시효가 그대로 도과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네. 그거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 검사들 공소시효를 고의로 도과시킨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명빼박이 훨씬 더 직권남용.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판단을 안 해버리는 거니까. 게다가 이 정권이 1년 남았는지 2년 반 남았는지를 몰라 지금. 지지율을 보면. 검사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1년 남았나? 2년 반 남았나? 근데 2년 반 남았어도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건 섣불리 제가 보기에도 못합니다.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정권 말기로 가면 갈수록 갑자기 검사들이 되게 정의로워지고 공정해지거든요. 그렇지. 네. 언제 막 평소에도 그랬다는 듯이. 막.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작년 2월에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 손 씨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났다고요. 그때 대통령실이 입장 냈단 말이에요. 예. 격하게 입장을 했는데 그걸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그 큰 규모로 거래한 손모 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지금 야권에서 퍼뜨리는데 이걸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식의 요지의 입장문을 냈거든요. 근데 어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그냥 지켜보겠다는 식의 입장문만 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앞뒤가 다릅니까? 1심 때 그때 난리쳤던 걸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그렇지, 그렇지. 검찰은 빨리 결론 내려야지. 그 사법부가 검찰이잖아요. 검찰의 입장을 지켜보겠다. 그들의 뇌 속에는 이창수 잘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검찰이 또 입장문을 냈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대검의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중앙지검 쪽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창수죠. 그렇죠. 손 씨랑 김건희는 다르다. 달라. 내가 말했잖아. 다르다니까. 김건희가 연루 의혹이 훨씬 더 깊어. 그러면서 근데 검찰이 뭐라 그러냐면 다르기 때문에 김건희가 혐의가 있다고 또 단정할 수가 없다. 앞으로 엄밀하고 그냥 공정하고 뭐 세밀하게 사건을 잘 살펴보겠다. 이런 걸 이제 꼴값이라고 하죠. 아니 저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니 검찰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는 모든 사법기관이 무죄 추정을 하지만 검찰은 안 그렇잖아요. 일단은 유죄 추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다 보면 이제 이거는 이런 식의 어떤 혐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범죄를 입증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한 게 검찰인데. 어떻게 김건희라는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굴욕 조사를 해놓고 나서 재판부에 대한 최소한 차라리 그냥 살펴보겠다 정도면 좋겠는데 변호인처럼 설명을 했어요.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저는 이 검찰이 이제 노골적으로 지금 좀 대놓고 변호를 하는 거 보면 좀 분위기 조짐이 좋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 집단은 뭐 김건희 씨 사건을 차치하고라도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검찰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뭐 기소청을 여러 개를 만들든 하여간 미국식으로 하든 뭐 유럽식으로 하든 간에 한국의 이상한 지금 검찰 제도는 바뀌어져야 돼요. 저도 사실 저는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좀 검찰 개혁을 굉장히 과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뭐 완전권 이수사권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찰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렇죠. 정말 이 내 입장을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라는 자괴감이 계속 들어요. 보면 과거 때도 이 정도 지지율이라든가 이 정도의 그 어떤 검찰 입장에서 망신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은 검찰 내부망에 누군가는 글을 썼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엄청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심지어 많지는 않았지만 몇 명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박근혜 수사에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검사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검사 대통령이 왜 이런 거예요, 대체? 검사 대통령. 그러니까 검찰총장. 나는 이런 사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할 때 검사들이 그때 의견을 냈었어야지 맞다. 그렇지. 검찰의 중립성을 이거 흔드는 일이다. 그렇지. 그때 반발하면서 뭔가 누군가가 글을 좀 올려주고 평검사라면 그 당시엔 권력 잡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기대했는데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한 사람인가 아마 부장검사가 누군가가 뭘 올렸던 것 같긴 한데 올리긴 했습니다. 전혀
이 다른 검사들이 거기 동조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일반 검사들이 이럴 때만 굉장히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야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유체 이탈이 너무 심해요. 네, 자기가 싫어하는 그러니까 막 문재인 정부라든가 뭐 이런 데 있어서는 뭔가 자기가 검사인데 나는 한 명의 검사인데 내가 검찰 전체인 것처럼 막 달려들고 공격을 해. 근데 이런 식으로 도이치 주가 조작 이런 사건이 나면은 그러면 분명히 검사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맞거든. 근데 나는 아니야. 네. 나는 그 검사가 아니야. 네. 난 잘못 안 했어. 그건 그 걔가 한 거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손절을 하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룰루랄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맞지 않고 제가 이제 현직 검사로 있을 때 그 검수완박에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평검사 회의가 열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랬죠. 저도 이제 참관을 했었거든요. 예. 중앙지검에서. 그때 평검사 회의에서 결론 나오고 발표도 한 것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면 국민들께서 검찰이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뭐 그런 거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수뇌부가 편향적이지 않게 하는 거 우리가 감시하겠다. 평검사 회의를 정례화하겠다. 정례화해서 검찰 수뇌부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평검사들이 목소리를 내겠다. 우리가 감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내용이 그때 평검사 회의 발표문에 있어요. 2021년? 2년이죠. 2년? 2년쯤에. 있는데 저는 그때 그 뒤에서 그냥 팔짱 끼고 앉아 있었거든요. 내년에 또 하나 보자. 내 예상대로 아무도 안 해. 지금까지 평검사 회의에 평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그러니까 유능하게 검찰 개혁을 할 필요는 있다. 과거처럼 마구 밀어붙이는 형태로 가지 말고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럼 개선할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빌드업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검찰을 그냥 뭐랄까 없애겠다는 기세로 가기보다는 검찰을 바꿀 때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게 검찰과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좀 잘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검찰의 하나 문제만이 아니고 검찰이 해왔던 행태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정권을 맡게 됐나라고 해서 최근에 2019년부터 윤석열을 키워드로 해서 쭉 한번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는 2019년 연말에 이미 그런 보도가 나왔었더만요. 2019년에 언론사 사주랑 만났었다. 기억나시죠? 네. 네. 중앙조선 사주 만났다 그렇죠. 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흘러나왔던 이야기가 윤석열 씨가 아마 정치할 것 같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7월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근데 2019년 12월에 이미 6개월 지나서 저 사람 정치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 내부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조중동을 비롯해서 그때는 또 KBS, MBC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마치 개혁의 전도사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혁의 전도사처럼 몰아붙였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중동은 거의 띄워주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정치질을 하는 거는 그냥 외면했잖아. 근데 그게 검사들의 사실은 행태였고 지난 수십 년간에. 그리고 이른바 한국의 출세주의자들 그 폴리널 리스트라고 하죠. 그 정경 유착, 정원 유착, 정검 유착을 한 그자들의 행태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검사들의 어떤 독립이랄지 검찰의 독립 요거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끼리끼리 해가지고 그 본인들이 뭐 그런 거 하기 좀 불편한 제도나 어떤 것들은 다 독립에 뭐 저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거기에 그때마다 깜빡깜빡 속아 넘어갔거든 우리가. 맞아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의사하고도 좀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보면은 진짜 개혁을 하고자 하면은 제가 검사로 겪어봐도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개혁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찰에서 나서서 조금씩 바꿔왔더라면은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자기들 어떤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아무 말 안 하다가 외부에서 또 개혁을 한다고 뭔가 하면은 그때만 막 나서갖고 반대를 해. 그러면 대안을 내놔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안은 또 제시를 안 해. 그렇죠. 대안은 제시를 안 해.
근데 사실은 검찰 저는 수사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미국처럼 예. 기소청 만들고 거기에서 경찰들이랑 파트너 해가지고 그 사건만 하고 그리고 아니 우리가 무슨 뭐 국가적으로 뭐 집중해야 될 사건이 어디 있어? 검찰은 자기 책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특검으로 하는 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네. 보면은 수사권이나 이런 직접 수사권들, 그렇죠. 특히나 이런 뭐 반부패 수사 이런 거를 분리시켜야 되겠다라는 기류가 있어요 분명히. 검사들끼리 내부에서 얘기하다 술 마시다 보면 그런 얘기 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아니 자기 책무만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 네. 근데 얘기를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수뇌부나 이런 사람들이 될수록 자기가 막 검사장 되고 총장 되고 그렇죠. 이럴수록 거기에 호응을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제일 큰 칼이고 아니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거느려야 되니까 그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나중에 와서 정관이 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되고 뭐 이럴 때 전화할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만 키워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왜냐하면 이 정권이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개혁의 대안들을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얼마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준비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예. 뭐 지금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는 결국 이제 선상 반란,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대통령 계속 거부권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검찰 개혁안이 올라가도 거부권 계속 끊임없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렇지. 또 그리고 그게 마치 검찰을 위하는 길인 양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주면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이른바 이제 김건희 수사나 뭐 관련된 도이치 수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관한 수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 나중에 와서 국민들이 도저히 이런 검찰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여론들이 높아지면 그때 가서 청사진을 쫙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준비 작업을 정말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이미 봐요. 여론은 비등해 있습니다. 예. 잠시 광고 보고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유심 경동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인 거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는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펙스 유튜브 보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난리인데 추석 연휴 끝나고 추석 연휴 때는 또 쉬겠죠. 이분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해외 순방을 떠난다고 합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체코 순방 원전 동맹을 구축하겠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하죠? 네. 아니, 뭐 그것도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다급하니까 체코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원전 네. 수출했다고 이 윤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막 얼마나 홍보했어요. 막 길거리에 딱 현수막에다가 막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랑을 막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홍보를 했는데 네. 실제 내용이 다르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것처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UAE 수출할 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웨스팅하우스가 개치를 놓으면 소위 속되게 말할 때 그러면 그걸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그때도 전체적으로 전체 공사비의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 되는 돈,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좀 안 되거든요. 그 돈 웨스팅하우스한테 결국은 장비 사는 돈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다시피 줬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이번에도 똑같이 웨스팅하우스가 좀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쪽에 뭔가 이번에도 돈을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장비를 구입해서 웨스팅하우스 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체코 원전은 우리 국내 기술 100%라고 홍보했거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거 갖고 오면 그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다가 미국에서 압력을 넣는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체코 원전은 굉장히 헐값에 수주를 했다고요. 수주 자체도 헐값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이런 데 경쟁업체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인 그 노동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현지 노동자를 또 계약하겠다고 고용하겠다고 또 약속까지 해놓은 상황이라고요. 이건 손해보고 지금 원전 파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웨스팅하우스까지 보상을 해줄 경우에는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인 거지. 저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체코도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마음 다 잡으려고 지금 체코로 급히 날아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얼마나 남을지.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계 최대 원전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러면 딱 감이 잡히시죠? 박리담회구나. 원전 수출이라는 게 박리담회구나. 콩쿠리 공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선 비슷한 그런. 그렇죠. 네.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원전 방산 이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은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산업에서 원전 방산 다 합해봤자 5%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익률도 그렇게 낮죠. 중국이라니까 중국. 네. 중국이 원전의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박리담회를 하는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싸게 팔아야 되겠어? 게다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적재산권이 우리는 70년대 다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들여왔거든. 그러니까 걔들한테 있어.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뭐 거의 그 사문화된 회사거든요. 사모펀드에 팔려가지고 지적재산권밖에 없는 회사야. 어떻게 보면. 열받지만 걔들한테 지적재산권 다 있어. 그리고 걔들한테 받아봤어. 그리고 우리는 각종 그 협약이나 협정 때문에 우라늄 농축도 못하는 나라야. 기본적으로 핵무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콩쿠리 공사한다는 거예요. 원전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무슨 첨단 기술을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네,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창피해서. 세계 어느 나라 지금 뭐 친환경 얘기 나오고 탈탄소 얘기 나오는데 다른 나라 뭐 유럽에 원전 많이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도 조절은 물론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죠. 원전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장을 짓는 조건으로 녹색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 대통령이 원전하고 무기 수출한다고 이렇게 대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떠들면서 자랑하는 나라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 때문에 시름을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무기 팔고 있다고 막 다른 사람 막 죽일 수 있는 무기 판다고 이렇게 대놓고 자랑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어떻게 보면은 이익률이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세계적으로는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 환경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고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내용 언론 플레이 일종의 뭐 이것도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 더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가 있네. 트럼프가 그랬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미국인들하고 정말 다른 게 아까 대통령 평가도 그렇게 나왔지만 해리스를 그렇게 지지하대. 70 몇 프로가 아까 한국갤럽 그 조사 보면 70 몇 프로가 해리스 지지야. 트럼프는 19%인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와 윤석열을 그냥 등가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번 트럼프를 겪어봤잖아요. 겪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냐고요. 갑자기 화가 나네. 0.73. 아니 물론 트럼프는 남의 나라 대통령이니까 한국한테만 잘해준다고 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보면 와가지고선 또 뭐 미군 뺀다, 뭐 분담금 더 내라 막 이럴 건 분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트럼프가 그나마 뭐 한국에 대해서 좀 좋게 해준다는 게 뭐 전 정부에서는 김정은이랑 뭐 친하면서 이렇게 약간 화해 무드 좀 해주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은 뭐 북한이랑 맨날 싸움만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도움 안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채권자는 간단 얘기하면 지금 다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좋을 게 없고 거의 헐값으로 들어갔고 따지고 보면 체코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이지 외교다. 그리고 24조잖아요. 저기 계약 금액이 24조가 체코 전체 국가 예산의 17%입니다. 그 돈을 그러니까 체코가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진단이 안 돼요. 우리가 산업은행이 더 해주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면서 마치 국민들은 뭐냐면 우리가 돈 버는 뭔가 계약을 했다 원전으로 이거 눈속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봐왔지만 이런 원전 계약을 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가는 것은 이례적이에요.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는 뭐 저기 산업부 장관이나 총리가 가서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체코가 맥주가 좋아. 그런데 맥주가. 그러니까 자, 제 얘기를 마지막까지 들어봐요. 대통령이 가는 게 의례적인데 대통령 부부가 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원전 수전하는데 왜 부부가 가요? 그러네. 동반 출장이에요. 이게 우리 예전에 뭐 헌법재판관인가 대법관인가 누구 안창호 인권위원장 부인 그래 출장한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체코 원전 계약하는 거는 대통령이 가는 것도 이례적인데 장관이나 총리가 가면 되는데 이걸 부부가 가요. 체코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 이제 뉴스를 한번 볼 건데 프라하가 있습니다. 프라하의 명품이 맞나? 프라하가 정말 가고 싶은 장소지요. 아름답지요. 아름답고 그 명품이 맞나? 명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동유럽이 조금 좀 쌀 수 있어. 저는 예측건데 제가 참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논평을 할 줄 몰랐는데 너무나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서. 아니 합리적인 맥주는 좋아. 맥주는 좋은데 봐봐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는 게 너무 이례적인 거야. 맥주도 있어요. 그렇지. 두 개가 다 있네. 그러니까 딱 그래서 명품도 싸게 팔 수 있어. 동부 유럽이니까. 독일보다는 쌀 거 아니야? 명품을 본인 돈으로 살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체코를 왜 대통령이 가는 것도 이례적인데 부부가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네. 좋은 지적이네. 부부가 가는 거야. 부부가 왜 가지? 부부가 왜 그냥 냅둡시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10%대 지지율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도 한번 잘 봐야겠습니다. 옛날에 막 삼부토건 올라가고. 그렇죠. 맞아요. 삼부토건 그러네요. 이번에 체코는 또 어떤 건설회사가 들어가는지 뭐. 근데 하기 있더라요. 원전은 기본적으로 한수원이고 그 밑에 이제 진짜로 잘 짓는 애들은 현대건설 같은 큰 회사들이라서 그거 가지고 주가 조작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뭐 이제 또 거기에도 또 기상천외한 또 어떤 개입이 있을 수 있다. 또 뭐 관저공사 하는 거 보세요. 아니 관저공사는 이거는 보니까 저는 살다 저도 저 건설 국토위랑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저는 이런 실업지도 않은 업체를 데려다가 그것도 그거지만 체코도 현대건설이 이렇게 다 짓지만 그 앞에 뭐 경비실 숙소 이런 거는 20일 거기서 20일 그러면서 20일에서 짓나? 30일이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제일 골 때렸던 거는 준공 검사 서류를 조작을 했네. 준공 검사를 그게 안 받고. 아니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관공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제대로 졌나 검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리고 승인 받고 난 다음에 공사 잘했네. 그러면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됐다는 거야. 21g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준공검사서를 조작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도 전에 21g을 먼저 선정을 했더만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거예요. 수의로. 네. 그리고 21g은 본인들이 다 못하니까 이제 하청업체 주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21g을 누가 추천했느냐는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밝히지 못했다. 근데 21g은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던 커버나 컨텐츠의 후원사입니다. 그렇지. 근데 밝히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또 감사원이 제2의 권익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요.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생각해보면 도이치모터스도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야. 그렇죠. 네, 엄청나게 후원했던 곳이에요. 이거 지금 21g은 조금 가져간 게 한 3번 정도 후원했죠. 도이치모터스는 12번인가 후원했어. 한 10번인가 12번인가 후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가져가셨나? 경제공동체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김호진이라는 사람이 이 공사를 총괄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럼 21g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경호처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았다. 해당 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공항공사인가? 사장으로 간다며. 거기 아니 사장 지금 응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하기야 이 사람 입을 막아야 되겠지. 그 이종섭하고 똑같지. 호주 대사 내보내려고 하고. 야, 사고 치면은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상을 받는구나. 근데 이 사람한테 주의 처분 내렸잖아요. 주의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퇴직한 사람인데 네. 대통령실에서 그럼 퇴직했으니까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도 책임 안 물었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그러니까 딱 책임을 못 물을 사람에게 말하자면 주의 처분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지금 직이 있거나 만약에 찾아서 샅샅이 뒤지면 누군가 인수였다면 고위직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디 대통령실에 있을 거예요. 추천한 사람. 중요한 건 추천한 사람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이거 관리 실무자는 그쵸. 시키는 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서관이 말을 못하는 거 보면 그게 김건희 씨일 가능성이 높잖아. 매우 높죠. 네. 합리적으로. 비서관이 또 1급이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 그렇죠. 1급 그렇죠. 비서관이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시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겠죠. 그렇지.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기 우라통이 터져서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요. 최근의 정치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기현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지나고 19일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